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 그 전주로부터 해서 이제 심장 수술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좀 지냈는데요. 설을 병원에서 보내니까 참 좁습니다. 전도 안 붙이고. 명절 음식 안 네, 하고. 대신 이제 전 같은 거 음식 이렇게 해다 주시는 우리 어머니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병원에 이렇게 좀 누워 있다 보니까 아니 지금이야 이렇게 누워서 병원 이렇게 뭐 잠깐 누워 있는 거지만 나중에 정말 계속 아프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이 어떤 것인가 또 요양원을 어떻게 또 찾고 요양시설은 뭐가 다른가 저도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고민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닌 것이 여러분 혹시 노치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련되신데요. 노치원이라고 노인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새는 애들 다니는 유치원이 없어지고 어른들 다니는 유치원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요. 그래서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벌써 10년 사이에 전국의 유치원 194곳이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출산율 떨어지죠. 노인 인구는 늘어나죠. 이걸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데 통계청 조사가 이걸 또 잘 보여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올해 벌써 1,000만 명 넘었죠. 내년이면 전 인구의 곧 10명 중에 2명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라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싹 다 젊은이들은 없고 노인들만 보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죠. 아프니까 노인이다. 우리가 다들 아픈 곳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지다 보니 실제 고혈압이다, 당뇨다, 관절염이다 이런 만성질환 앓는 비율이 전체 84%입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저기 다 아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진행성 질환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죠. 돌봄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양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양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인식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나 혹은 내 부모님 요양시설에 모셔야 되나 안 모셔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신가요? 네네,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요, 90이신데 지금 네. 연세가 요양원에 모셔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모시자고 생각하면 또 불효를 하는 것 같고 또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그냥 의논해서 서로 이제 돌보면서 집에서 모시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집에서 모시는 게 더 나을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또 반대로 고민이 사실 저는 또 반대 고민도 많이 됐던 게 저도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몸이 갑자기 좀 계속 안 좋아지시니까는 이게 가족들이 돌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식사도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라는 고민도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님이 아프신데 어머님이 전적으로 병간호하다 어머님마저 병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저렇게 해야 되려니 또 고민이 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실제 요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족이 요양보호가 필요하다. 그럴 때 누구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질문을 했더니 제일 많았던 36.7%가 요양 전문시설 입소를 선택했어요. 거기다 이제 방문 간호라 그래서 실제 뭐 간호사가 오시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가정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가 34.2%였습니다.
거기다 이걸 둘 합쳐보세요. 70%가 넘죠. 아, 우리에게 이제 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인식 개선이 많이 됐군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 부모님 요양 인식 개선이 달라졌다, 나도 달라졌다 하면 부모님 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겠다는 분들도 또 계시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8년간 이 중풍 앓고 계신 시아버지 모셨어요. 제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정말 시아버지 소대변 다 받으면서 8년을 지냈어요. 응급실 수도 없이 와갔죠. 그런데 남편에게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에 좀 모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남편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남편이 그래 내가 직장 때려치고 내가 모실게. 그래서 남편이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2년 동안 모셨어요. 근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죠. 남편도 감당이 안 되죠. 그 사이에 예금 깼죠. 적금 깼죠. 연금까지 깼어요. 생활비 다 바닥나죠. 결국은 남편이 요양원에 다시 모시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난달에 다시 아버님을 입소시켰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상황이 끝까지 가서 모신 거니까 그 저변에는 사실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건데 생각해 보면은 뉴스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우리가 뉴스 보면 절대 못 모셔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뉴스에 나오는 건 특별한 일 아니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나요? 우리 안 나오잖아요. 교수님은 방송에 나오시잖아요. 아, 방송에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뉴스나 이런 데 사건 사고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뉴스는 일반이 아니라 특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과 관련한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거고 특별히 요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서도 노력하죠. 이용자들도 눈 뜨고 쳐다보고 있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잘 돼 있죠.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노인 학대를 우리가 요양시설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시설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확인해 볼까요? 실제 2022년에 장소별로 노인학대 사건 발생 건수를 좀 봤더니 전체 86%는 집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요. 시설에서 일어나는 거는 10%가 안 돼요. 어디가 더 많이 일어나요? 집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나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양시설 꼼꼼히 알아봐야 될 거 무조건 발품 팔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모셔놓고 안 찾아가는 게 더 불효입니다. 저희도 상담해보면 정말 어디다 모실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상담 오시는데 저는 그 상담보다 안 찾아가는 그 자식이 더 미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요양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몸 불편하신 분들 의식주 다 해결이 가능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제공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환자 가족들도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요. 거기다 목욕, 식사, 소대변 치우는 거 우리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생적으로 싹 다 해결해 주는 데다가 의사가 또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또 점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 내가 말동무 해주지 못하는 집에서 계속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나와 비슷한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프로그램도 있고 대화도 가능한 곳에서 모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고민해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시설에 그러니까 또 전문적인 돌봄을 받음으로써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이윤환 이사장님, 우리 환희 오빠께서 뒤에서 잘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요새 시설 가보신 분들 안 가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라는 게 있어서 알지만 실제 안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냄새 안 나죠. 일정 식사 다 공개돼 있죠. 면회 외출 외박 다 되죠. 각종 미술치료, 심리치료, 노래치료 다 포함돼 있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족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1년에 진료비만 노인 한 분당 543만 원이에요.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319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33만 원이거든요. 월급의 93% 딱 그 간병비를 내고 나면 부모님 병원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 장난 아닌데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그 혜택 받으면 보통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안 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제 좋은 곳인데 네. 교수님 그럼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요양시설에 뭐 누굴 모셔본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있죠. 있어요? 네. 저희 시아버지가 사실 13년간 치매 앓으시고요. 그다음에 요양원에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계셨지만 안타깝게 계셨다가 그 뒤로 이제 작년 3월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 기간 내내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보는 과정이 어떻게 알아봤냐면 온 식구가 다 흩어져서 각자 다 발품을 팔았고요. 거기 가서 밥 먹어보고 가족들 만나보고 환자들 만나보고 시설장 만나보고 냄새나나 다 들여다보고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깨끗한 그 요양원을 다 알아봐서 들어갔고요. 들어간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찾아뵙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일주일에 3번, 4번씩 반찬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서 찾아가서 뵙고 저희 가족들 특별히 자식들은 다들 일을 하니까 주말에 반드시 찾아뵀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찾아뵙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부모님의 이야기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됐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을 요 모양이다 그래서 요양이 아니고요. 요긴한 양자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돌보는 또 하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찾아보지 않고 바쁘다 말하는 자식보다 나에게 말 걸어주지 않는 자식보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살펴주는 이런 사회적 자식인 우리 요양시설 잘 알아보고 찾아보셔서 내 부모의 현재 또 나의 미래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80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네. 형제들이 반대를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꼭 보면 안 모시는 자식들이 더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도 11년간 치매 어머니 모신 아들이었는데 이 요양원 이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생전에 생활비, 병원비 한 푼 안 냈던 누나 셋이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양원 이 모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입소를 결정할 때 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당사자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아프기 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얘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 아프면 이렇게 해달라. 두 번째, 직접 모신 자녀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는 부양에 크게 기여한 자녀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헌신했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부모님 모셨던 이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기꺼이 존경을 표해야 된다고 저는 강히 말씀드립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만 하는 자녀들은 그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는 가족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강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2교시 전에 오늘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늘은 돌발 퀴즈 일찍 좀 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문제 푸셔갖고 또 10만 원 상품권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의사가 상주하며 의료 서비스가 있는 요양시설은 무엇일까? 요가 문제고요. 자, 1번 요양원, 2번 요양병원, 3번 양로원, 4번 주야간 보호센터. 네,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병원에 계신데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의사. 네. 자, 5분께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전해드리겠습니다. 2교시 주제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2교시 주제입니다. 요양시설의 모든 것. 실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이윤환 이사장께서 요양병원의 실태를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고령화가 너무 급속히 진행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실버타운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너무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또 들어갔을 때 비용은 또 얼마가 나오는지 또 그럼 어떤 기준에 자격은 되는지 이런 또 좋은 기관은 어떤 곳이 있는지 이런 곳에 대해서 오늘 제 이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님들 집중 많이 하세요.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알아보는 거지만 결국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엔 제 일이 되는 거고요. 네. 요양시설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모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 네. 먼저 요양원부터 적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표에 보시게 되면 요양원이라면 돌봄이라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간병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간병이란 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우리 식사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를 해드리고 집에서 가족이 모시는 것과 똑같이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을 정서적인 지지도 있는 거. 정서적 지지란 것은 예를 치매가 있으면 공격성이 높아지는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외절해가 아니라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것들을 정서적 지지요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것도 포함이 돼. 그럼 가족이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일이에요. 가족은 소리 지르기 바쁘죠. 왜 그래? 네. 나한테 왜 이래?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 간병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게 장기요양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 부담이 요양병원에 가면 간병비를 100% 우리 환자분이 내셔야 되지만 이렇게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그 하루를 일과를 보게 되면요. 아침 보통 5시에 기상을 하세요. 왜 이래 일찍 깨우냐가 아니라 보통 어르신들이 저녁에 한 8시, 9시에 주무시면 5시에 기상을 하시는데 일어나셨을 때 우리가 배변 관리를 해드립니다. 기저귀를 밤새 이렇게 소대변을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치워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저귀를 안 차시는 분들은 화장실로 모셔가야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낙상 위험 때문에 못 가시니까는 이렇게 기저귀 차시기도 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셨으니까 아침에 다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별로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침에 보통 그게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개인 위생도 일어납니다. 양치, 그다음에 뭐 세면 이런 게 끝나게 되면 이제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우리 아침 식사라고 하면 너무 또 부실하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영양사분께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이렇게 식단을 짜가지고 준비를 해드리고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또 틀니가 있어서 또 잘 못 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음식을 다져서 조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중간 간식들 보호자분께서 준비한 간식도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준비한 간식도 있습니다. 그런 간식들을 이제 중간에 이제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는 개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환자분들마다 이게 다 특성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들을 고려해서 진행이 되고 오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공연자들이 와서 이렇게 뭐 무용을 한다든지 노래 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요양 프로그램이고 그 이외의 시간은 또 요양원에는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또 하투도 치시고 또 이런 생활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요양원 하루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계시면 보통 심심할 텐데 무료할 틈이 없겠네요. 집에 계시면 심심한 것보다는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나면 나 혼자 있잖아요. 그럼 나의 친구는 꼭 TV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TV밖에 오니까 TV하고 대화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뇌의 가소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사장님 텔레비전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먹고 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뇌 기능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도움도 될 수 있고요. 어르신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말씀 많이 하시고 수다 많이 떠시고 그다음에 손발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손발을 많이 움직인다는 건 고수습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중에 특히 손뼉 잘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치매 잘 안 걸리실 거예요. 자, 이번엔 요양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와 돌봄이 같이 제공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보통 내외가족 수술이나 처치를 하시잖아요. 그럼 한 달 이내에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집으로 가게 되면 아직 덜 낫고 몸의 상태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집으로 가시게 되면 금방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들이 있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요. 거기에 돌봄이 같이 제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그때 개인 간병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간병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병비는 한 달에 300~400만 원 비용이 나오고 공동 간병비는 한 달에 뭐 6명 기준으로 한 명의 간병사님 돌본다 그러면 한 60~7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비용이 저렴한데 최소 비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최소 비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요양원은 한 달에 장기요양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달에 4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최소가. 네네. 네.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 70만 원, 아까 한 6명당 간병사 한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한 달에 비용이 60~70만 원 나오기 때문에 한 14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병원에 되니까 따라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양원은 간병보험이 적용되고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뭐 간식 비용이나 이런 거 부대 비용은 제외하고서는 들어가는 간식 비용이라는 것은 뭐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네네. 하지만 뭐 도수 치료나 마사지 네. 같은 아, 추가 그거는 치료를 받을 때는 그거는 별도 본인의 비용을 선택 사항이기 하셔야 돼요.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공용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알아봤고요. 네. 실제로 요양시설을 고를 땐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돌봄인지 아니면 치료인지 재활인지를 네네네. 먼저 결정하셔야 네네네.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의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좀 막상 제가 당사자가 되면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하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선택 고민이 기준이라고 선택 할까요? 기준? 네. 예. 제일 중요한 것들이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자 의사 간호사가 있는 곳이고 의사 간호사가 없어서 요양보호사만 계신 곳이 요양원이고 그러면 두 곳 다 선택해야 되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아, 냄새요.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에 가시면 직접 방문해 보시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서 냄새를 확인하셔야 돼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동에 늘었는데 특유의 노인 냄새, 대소변 냄새가 이게 엄습해 온다는 것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집에서도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병원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쉽지 안 날 수 않아요. 있습니다. 안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고 옷 자주 갈아입히고요. 일주일에 목욕을 보통 한 번 시키는데 요실금이니까 설사가 있는 분들은 계속 대소변이 나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2번, 3번 씻겨야 되거든요. 2번, 3번 목욕을 시켜야 드려야 되는데 보통은 잘 안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곳들은 환자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간병인 숫자가 중요해요. 장기요양보험은 2.3대 1이라는 환자 2.3명당 요양보호사 한 분이라는 인력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그 6명에서 7명당 우리 보통 이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같이 돌보게 되는데 요양병원은 실질적으로는 간병인 인력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안 돼요. 100% 보호자가 내셔야 돼요. 보호자가 내시다 보니까 어떨까요? 간병비가 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이렇게 그 조동케어라는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라는 걸 하려 그러면 6대1 정도. 환자분 6명, 그다음에 간병사 1분 정도는 세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 냄새도 안 나게 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시다 보면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지나치게 싼 곳이 있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60대 6명당 1명이면 60만 원인데 30만 원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두 방당 1명이에요. 10대 1, 12대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보다 더 싼 곳은 어떨까요? 더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1명이 간병사 1분이 더 많은 환자를 돌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환자를 묶어둘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병보험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리고 간병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또 하나는 뭘까요? 프로그램입니다. 환자를 가만히 눕혀만 놓으면 아까 우리가 요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란 건 뭘까요? 죽으러 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버린다는 느낌, 고려장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환자를 눕혀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환자는 계속 나빠집니다. 기구소에 오시면 금방 근육이 빠지잖아요. 침상에 누워만 계시면 환자도 그만큼 기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이든 뭐 꽃꽂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특히
공휴일 프로그램 것도 있습니다. 공휴일 날도 직원들이 잘 안 나오니까 환자분들 누워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침상에서 벗어나서 휴게실에 나와서 김밥 만들기, 유부초밥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휴일에도 한 번씩 나오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입니다. 아주 좋은 기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병원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가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냄새 안 나는 거, 간병인 숫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워낙 존엄 돌봄을 강조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환자들의 인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청소하시고 환자들 한 분 한 분 챙기시는 일상이라 네 저희가 칭찬을 해드린 대로 별로 민망해하지는 않으십니다. 사실이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아픈 환자들은 이렇게 요양병원을 잘 골라서 가면 되지만 어르신들 노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프기 전부터 이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집에만 있고 싶지 않고 좀 사회 활동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좀 갈 수 있는 대안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시게 되는 거고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근데 돌봐줄 가족이 없이 혼자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혼자 계시진 않지만 나는 누구하고 어울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장 나가면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양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거기 가서 일상생활은 다 되세요. 근데 삼시세끼 식사가 제공되고 같이 있는 분들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하투도 치시고 적적하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양로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그다음에 실비시설이라고 해서 한 달에 월 소득이 230만 이하인 분들은 그분들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비용이 45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양로원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은 혼자 힘들게 사실 필요 없이 양로원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네요. 오히려 혼자 계시다 보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 없고 가시는 분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양로원 좋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버타운도 양로원이에요. 대신에 고급 양로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되는구나. 싼 양로원, 무료 양로원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갈 수 있는 곳이고 고급 양로원은 내 경제적 형편 따라서 월 100만 원에서 진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고급 요양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활한 노후를 위해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걸 권해주시는 건데 나는 그래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집에서 자는 게 편하다. 자는 건 집에서 자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도 있겠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노치원이세요.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병원에 가는 것이 쉽고 내 가족하고 그거 싶고 대신에 낮에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고스톱도 치시고 식사도 받으시고 목욕도 하시고 정서지지도 받으시고 주간보호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노치원이라는 곳. 아니 셔틀버스처럼 다니는 거 봤어요. 모시고 가셨다가 모셔다 데려다 줍니다. 여기는 환자들만 가는 곳은 아닌 거죠? 환자들만 가는데요. 정기요양보험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받으신 분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 부담이 15% 정도 되고요. 월 비용이 한 3, 4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3, 40만 원이면 그걸 이용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입소하는 것보다 비용이 당연히 적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 상태, 아직 요양원에 가기는 뭐하고 아니면 또 안 가기는 또 뭐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예전에는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것도 양로원 개념인 건가요?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경로당은 사랑방 개념이 강해서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개념으로 아파트마다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노년의 일상을 무료하게 보내시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친밀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강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론에 최근에 보면 어르신들을 학대하거나 안 좋은 언론의 기사들이 요새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에 가려고 그러면 내가 저길 가야 되나? 너무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존엄케어라는 냄새도 없고 낙상도 없고 욕창도 안 생기고 억제제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확대가 되려는 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은 간병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병보험이 되면 인력 규정이 생기거든요. 인력 규정이 생기게 되면
더 좋은 서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학대 아니고 확대입니다, 여러분. 확대.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계셔서 어떤 요양시설 이용하시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경도 장애라는 것은 경증 치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물 치료라든지 어떤 시설에 입소보다는 집에서 계시면서 아까 노치원 거기 가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말씀도 하시고 같이 취미생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 시간에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죠. 집 근처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일단 진단 한번 받으시고 또 가까운 주간보호센터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효과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목요연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이윤한 이사장님의 강의였습니다. 네, 이제 3교시 이어가겠습니다. 3교시 주제 공개합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요양시설의 삶입니다. 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신민혜 간호사의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25년 차 간호사 신민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요양병원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반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봐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변화드리는지 알려드리고자 용기를 내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환자분은 60대 중반의 어머님이셨고, 그리고 진단명으로는 위암도 있으셨고 뇌경색까지 있으셨거든요. 심지어는 허리 디스크까지 있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태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거동 자체도 굉장히 힘드셨고 뇌경색 때문에 편마비도 있는 상태셨고요. 그리고 이제 뇌경색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괴롭히는 거는 암이나 편마비나 고동의 불편함이 아닌 바로 우울감이었거든요. 네.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건 진짜 환자들이 너무 못 견뎌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신적으로 힘들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든데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환자분께서 이제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았거든요. 60대 중반이면 아직 지금 현대 사회로는 굉장히 젊으신 나이잖아요. 사회생활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셨는데 몸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입원했을 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회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을 자주 만나뵐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점이 우울증을 더 크게 만들었던 원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을 좀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또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입원을 하셨어요. 자녀분들께서는 집에서 본인들이 돌봐드리는 것보다 이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어머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모셨는데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신 거였죠. 그런데 쌤 있잖아요. 네. 환자가 입원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 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입원을 못 받아들이면은 일단은 보호자분들께서 어머님과 환자분과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병원에 일단 모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원 결정 시 어머님이나 아버님 보고 병원 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병원이 줄 수 있는 많은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머님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양시설에 가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직접 이제 어머님도 같이 입원하시기 전에 모시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요양시설에 가시게 되면 이제 장점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덜 보는 것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부모님 설득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맞아요. 사위 며느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데 어쨌든 부모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된다. 같이 이제 다니시면서 네. 여기는 이런 게 좋고 저기는 저런 게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에 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생각해 두시라고요. 가고 싶을 때 가세요. 이런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진짜 뭐 다 어려우실 때는 대안이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는 차원에서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뭐 자녀분들께 좋은 얘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전문적인 저희가 케어를 해드려도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가족분들과 평생을 같이 지내시다가 낯선 환경에서 혼자 지내시고 하다 보면은 상실감이 큰 거는 당연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더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입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께는 저희가 처음부터 여기 무조건 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머님 그럼 한 2주 정도만 입원 치료를 해보고 계속 계시고 싶으면 계시고 아니면 보호자분께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이렇게 설득 아닌 설득을 하게 되거든요.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께서는 더욱더 진심을 담은 돌봄으로 이제 환자분을 도와드리게 되면 환자분께서 많이 이제 마음이 누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적응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같으면 환자분 날씨가 많이 좋거나 하면은 가끔 밖에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혼자 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같이 쫄쫄쫄 쫓아가가지고 어머님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어머님 저기 밖에 봐봐요. 헉, 강아지도 있네? 라고 이렇게 말벗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으면 밤에 병실에서 주무시는 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첫 입원하시면 낯선 환경에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잠을 주무시는 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따로 이제 휴게실 같은 데 모셔서 이부 자리를 마련해주고 여기서 거실처럼 잠들 때까지 환자분 옆에 있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환자분 곁에 계속 저희가 같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들, 딸도 하기 힘든 걸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나 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죠. 엄마 왜 그래 하고 화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분이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케어를 해드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우리 선생님이 마더 테레사시네요. 아닙니다.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앞에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주로 이제 미술 체험이라고 해서 색칠하기를 하거나 이제 종이 접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간단한 음식 같은 거, 유부초밥, 김밥, 호떡 같은 것도 만들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면서 손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말초신경 감각을 깨워주기 때문에 훨씬 환자분께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집과 같은 편안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에는 다른 목표도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는데 혹시 최 반장님 뭔지 아실까요? 목표? 네. 많이 웃게 만든다. 맞아요. 그것도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그것도 맞는데 가장 저희가 이제 이런 체험을 해드리는 어르신들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성취감이거든요. 성취감. 네.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예.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나이가 젊으신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혼자 거동이 안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네. 내가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어떡하지? 이런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작은 거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을 안겨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그런 가정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저희랑 같이 하세요. 라는 그렇게 정서적 지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응원 받을 데가 없거든요. 요즘. 네, 맞아요.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단순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했듯이 이제 성취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이곳이 나쁜 감정보다는 더 좋은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성취감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네. 어머님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퇴원을 하셨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거동이 가능하셨고 우울증 증상도 많이 개선이 돼서 집에서 보호자분들의 돌봄을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시고 있고 또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머님께서 퇴원하시기 전에 저희가 뭐 청소를 하거나 하고 있으면 같이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어머님과 같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어머님보다 더 심한 분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그 환자 병실을 찾아가셔가지고 위로를 해드리면서 달래드리고 있고 간식도 챙겨드리고 아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만들어지시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네. 좋아지기 위해서는 네.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은 가족들, 보호자들도 노력이 계속 꾸준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호자분들께서 병문안을 자주 오셔야 되거든요. 코로나 시국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병원에 따라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면회가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혼자 그냥 방치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수시로 방문을 하시고 연락을 하시고 직접 가시지 못하시면 전화 통화도 가능하니까 아니면 영상 통화도 요즘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영상 통화로 해주시면 낮에는 일상적인 병원 생활을 하시고 저녁에는 보호자분들하고 통화를 받으시면서 이 마음이 어루만져져서 환자분들께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네.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 나오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맞아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거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호자분들의 오해로 인해서 저도 몇 차례 미움을 산 적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이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게 낙상 사고예요. 아무래도 안전을 요한다고 하지만 환자분께서 저희가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환자분의 실수로 낙상이 되거나 아니면 환자분께서 벽을 쳐서 손에 멍이라도 들게 되면은 그렇죠. 낙상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묶어놓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안전 조치를 취해드리지만은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많이 마음이 아프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요양병원 간호사를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옆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저의 손을 거치면은 분명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환자분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저희가 왜 까칠한 보호자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환자분에게는 효자신 거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는 잦은 소통, 자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이제 소통을 자주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보호자분께서는 믿고 맡겨주시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맞아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요양병원 간호사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요양보호사들께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다는 건 왠지 부모님들이 버림받은 느낌을 느낄까 봐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티벗에도 그런 댓글이 오는데 이게 보호자들이 잘하면 그런 생각은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호자분들의 오해가 맞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이호순 교수님하고 이윤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품을 팔고 내가 이곳에 직접 가서 어떤 곳인지 확인을 하시고 입원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을 이제 입원을 시켜놨다고 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자주 찾아가셔야 돼요. 자주 방문하고 자주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자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신민혜 간호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교시입니다. 4교시 주제 확인해 볼까요? 4교시는 노년기를 지키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셨습니다. 요양급여실의 박미영 팀장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을 드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건강보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 저렴한 비용을 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또 자택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보행기 같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서비스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럼 65세가 안 되면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65세가 안 되셨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루게리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다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등급을 인정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요. 네. 금전적인 거 연결이 되는 거라 궁금한 거 많을 텐데 메모하시면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돈 준대요. 네. 이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 아니요, 소득이나 재산이랑 상관없이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셔서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가가 지금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럼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동네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우편이나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도 되는 네, 거예요? 더 건강보험 앱이 있어요. 네,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대신해서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이런 신청 과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도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본인보다 자녀분들이 하시는 게 더 네, 많을 것 같긴 맞아요. 하네요. 대부분 좀 바쁘시거나 복잡한 분들은 주변에 좀 알아보시면 도움 주시는 기관들이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거 신청하면 막 조사하러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공단 직원이 어르신 집을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이 단계를 인정조사라고 합니다. 인정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인정조사는 어르신이 집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일단 어르신이 혼자서 집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는지, 씻을 수 있는지 이런 일상생활에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인지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인정조사를 할 때 어르신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인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 다니시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다들 친절하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요 보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견서가 제출이 되면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을 참고해서 등급을 판정하고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등급이 그러면은 뭐 몇 등급 있어요? 네, 장기요양 등급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혼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놓은 곳인데요. 1등급은 거의 누워서 생활하시면서 거의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등급으로 갈수록 비교적 기능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 기능은 괜찮지만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받는 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당연히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등급을 받으셨다면 과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를 선호하시는데요. 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에 방문해서 식사나 청소, 약 챙겨드리기 등 신체 활동과 가세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목욕 차량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집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해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야간 보호는 앞에서 설명하셨던 어르신 유치원을 말합니다. 그 노치원. 네. 예. 그리고 단기 보호는 혹시나 모시던 가족분들이 급한 사정이 생겨서 어르신이 집에 혼자 계시
계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단기간 시설처럼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기도 가능하군요.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복지용구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길을 잃거나 배회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이때 어르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배회 감지기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교양 등급 1등급, 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장교양 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의 가정에 입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사실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집에 와서 누가 도와준다는 것도 그렇고 단기간 이용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앞서서 1, 2등급만 또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3, 4등급이어도 만약에 상황이 어려우면은 또 어르신들이 입소도 가능하죠. 네, 요양시설 입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3등급, 4등급 어르신들은 재가급여가 우선이지만 이제 뭐 가족분들 돌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학대 같은 것들이 발생하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집안에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시설급여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등급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장교양 급여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요양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가는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양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 한도 금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별도로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1일당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내가 이 시설에 한 달 동안 얼마나 이용했냐, 그리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복지용구도 지원이 된다고 네. 했는데 뭐 어르신들 뭐 하다못해 지팡이 같은 거라도 다 지원이 되는 네, 거겠네요. 복지용구가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 보행기나 지팡이, 이동변기 같은 품목이 정해져 있고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복지용구가 나뉘어지긴 하나 추후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영원 있습니다. 침대도 대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도 대여해 주시고 화장실 입구에 손잡이도 만들어 주시고 아주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고 욕창 방지 방석도 막 이렇게 네, 지원이 요창 예방 되더라고요. 방석과 예. 요창 예방 매트리스.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네. 100% 비용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본인이 돈 좀 내야죠.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병원을 간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네, 장교양 서비스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용한 본인이 서비스 총 급여 비용 중에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나 복지용구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15%만 내가 내는 거예요? 이 월 한도액 구간 한도 중에서 안에서? 내가 이용한 금액의 15%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등급이지만 한 달 동안 방문 요양을 100만 원어치만 이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어르신이 나는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거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월 한도액까지는 15%가 본인이 부담하지만 월 한도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를테면 됩니다. 내 등급은 요양보호사 3시간 방문인데 네. 6시간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3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 비용을 내면 네,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게 어려워 보여도 계산을 내가 직접 안 해도 돼요. 맞습니다. 네. 해주는 사람 따로 있죠? 네, 예. 이제 장교양보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급여 비용 계산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이 이용했던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 횟수 등을 입력하면 비용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건강보험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 바쁘시겠네요. 아유, 전화하기 전에 어떡하나.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예, 요즘 이렇게 챗봇처럼 이렇게 그냥 AI가 알려주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워낙에 네.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장교양 보험에 대해서도 소개된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잘 만든 거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장기요양 등급 3등급 판정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요양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십니다. 네,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으면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라는 3종의 필수 서류를 공단에서 보내드립니다. 그 서류를 받아서 내가 몇 등급인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 현황표라고 해서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내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 기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시고 충분한 상담을 거치신 다음 계약을 하신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갑자기 아침마당에서 우리를 모두 요양시설로 보내려고 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네.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물론 요양시설 이용했다가 어려움 겪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집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부모님의 노후를 잘 모시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보를 몰라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평한 혜택이 아닌 거니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시겠어요. 이런 공단 게 입장에서는.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만큼 또 든든한 내 보장이 되는 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끝으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거든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잊지 마시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건강보험과 달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요양 보험과 함께 슬기로운 노후 생활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진짜 공단에서 말 잘해서 뽑히신 것 같아요. 달라주셨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의 박미영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